내가 기대를 한다는 건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하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욕심도 났어요.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상대방에게 그만큼 리워드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화가 나요. 화가 나면은 그걸 또 자책으로 돌아가요. 제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 편만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들을 때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빈틈의 위로 책을 적은 정신과 의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선수이자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김대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우열 선생님이 쓰신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명이 있으면 7명은 나한테 무관심하고 1명은 내가 어떤 거를 해도 나를 좋아하고 2명은 내가 어떤 걸 해도 날 싫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패스를 그 사람한테 보내지만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을지는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대인관계는 상당히 많이 내 손을 떠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게 결국은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더 잘했더라면 이러면서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이게 결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책하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내 손을 엄청 많이 떠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하고 제가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애초에 저랑 좀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 A에 대해서 깔깔 웃는데 난 A가 재미가 없고 B에 대해서 슬퍼하는데 B를 왜 슬퍼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럼에도 이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맞췄죠. 나도 같이 깔깔 웃고 나도 같이 슬퍼하는 척하고 이랬지만 별로 공감이 안 됐거든요. 꽤 노력을 하다가 저는 좀 포기했던 것 같아요. 역효과까지는 나지 않았지만 멈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 노력을. 멈추고 나니까 훨씬 낫죠. 훨씬 좋아요. 그리고 사실 욕심도 났어요. 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회사에도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정을 했죠. 안 맞는구나. 그래서 멈추니까 오히려 마음도 훨씬 편해지고 관계를 대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저답고 좋더라고요. 농구를 할 때도 이 사람의 공을 뺏고 싶어서 막 덤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빨리 공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점수를 역전시키고 내가 좀 더 돋보이게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 다 잘못된 상황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덤비는 상황을 인간관계에도 대입을 시켜보면 내가 다솜 아나운서랑 친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에너지를 쏟고 한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도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야지만이 그 에너지가 나한테 온전히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러지 하면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친해지려고 하는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아요. 일단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않고 내가 기대를 한다는 건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하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아예 기대를 안 하고 나도 그 사람한테 기대감을 주지 않고 하지만 또 이어질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진짜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운동도 그렇고 대인관계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고 다 힘을 어느 정도 빼야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기본이에요. 우리가 골프할 때 힘 확 들어가면은 다들 헛스윙 많이 나오고 공이 많이 빗나가잖아요. 네, 힘을 빼야지 오히려 잘 돼요.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힌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힘 들어가서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남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도 지치니까 상대방에게 그만큼 리워드가 돌아오기를 기대해요. 근데 안 돌아오죠? 그럼 화가 나요. 화가 나면은 그걸 또 자책으로 돌아가요. 내가 거기서 더 그렇게 다르게 노력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더 맞추려고 하면은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힘 빼고 거리를 두면은 오히려 느슨한 관계가 유지되면서 유지되는 시간 속에서 쌓이는 힘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느슨한 관계가 오래 지속돼서 더 특별한 관계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럽지만 휘둘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겠어요? 의존을 하려고 막 하는 사람이었죠. 엄청 많이요. 친구에게 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렸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친구에게 의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내가 불안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다솜아 너 나한테 연락 잠깐 그만해 이러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랬더니 너가 날 너무 감정 쓰레기통처럼 이용하는 것 같아. 나도 힘들어. 그래서 잠깐 우리 연락하지 말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놀랐던 거예요. 전 그런 줄 몰랐으니까. 굉장히 미안했어요, 그 친구에게. 사과를 하고 저도 연락을 안 하고 그 친구도 연락을 안 했죠, 한동안.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선을 넘었고 이 친구도 나도 우리 관계를 망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좀 덜 했고요. 그 외에도 의존을 하는 사람은 바라게 돼요. 내가 의존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대에 있어야 되니까 이 사람 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서 있고 어디 가 있어. 서운한 거예요. 서운하고 화도 나고. 근데 그 사람은 그럴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러는 걸까? 그래서 나중에는 찾아낸 생각을 끊어주는 수단인 사진을 좀 더 봤었어요. 의식적으로. 지금은 사진을 보면 되겠다. 지금은 내가 이거 편집하면 좀 낫겠다. 이렇게 해서 도피처로 삼기도 하고 이래서 나아졌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의존을 거의 안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그냥 넘기는 편인데,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래 뭐 일어났겠지, 그리고 나서 딱 여기까지, 당신과 나는 요 정도 사이밖에 안 돼, 너는 너대로 잘 살아라, 난 나대로 잘 살게 하고 그냥 돌아서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저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명함과 단호함 어떻게 삽니까? 제가 돈을 주고서라도 좀 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부를 안 해서 뭐 무식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타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을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는 절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휘둘리기도 하고 어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집에 가서 굉장히 좀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결국에는 나만 손해구나,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끼쳐서 내 삶에 분명히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연습을 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딱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더니 좀 삶을 좀 간단 명료하게 살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저 김태술은 친구가 아무도 없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사실 몇 명은 있어야 된다, 뭐 어느 정도의 집단에 소속돼 있어야 된다, 이런 정답이 없잖아요. 그냥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 좋고,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대인관계의 문제인데 이거를 얼마나 타격을 크게 받고 길게 받느냐에서 김태술 선수는 이런 마인드셋으로 금방 끊어주는 거고, 다솜 아나운서는 타고난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길게 이어지지만 그래도 끊어내는 자기만의 방법을 구한 거고, 사람들마다 결국은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가 불안해질 때 많이 선택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의존이거든요. 어쨌든 내가 불안한 걸 상대방에서 좀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건데, 진료실에서 되게 많이 듣는 얘기는 점을 많이 보러 가시거나 신점이나 타로점 등등 사주팔자 보러 가시는 경우들이 많고, 사실 가는 분들이 그거를 완전히 다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냥 뭔가 나의 불안을 줄여줄 만한 뭔가를 원하시는 거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불안을 좀 줄여주고 좋은 결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일단은 지나쳐졌는데 하필이면 그때 하이에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의존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적당한 의존은 사람이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과해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다들 바래요. 그런 판타지가 좀 있고, 특히나 어린 시절에 그게 약간은 덜 채워졌거나 혹은 과잉하게 채워졌던 사람들은 평생 그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얘기들 많이 들어요. 나는 이만큼 기대했는데 제가 안 해줬다라고 들을 때 제가 항상 눈앞에 있는 사람 편만 드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들을 때 되게 자주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서 무조건적인 내 편, 항상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을 만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비슷하게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는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반려동물과의 관계. 강아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항상 반기고 사랑해주는 느낌.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받는 느낌. 오히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른이 자녀에게 뭔가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자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결핍들이 많이 채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좀 종교적으로 깊은 수준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안정감을 얻는, 이 정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그 정도의 높은 안정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어쨌든 안정적인 상대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정적인 상대가 우리가 좀 기댈 수 있을 거고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맺으면은 내가 에너지를 좀 덜 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끌릴 수 있죠. 약간 태솔님 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의존적인 저 같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는 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상하게 상담 같은 걸 많이 해요. 야, 나도 몰라. 근데 나도 몰라라고 하면 더 끌리는 거야.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한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아웃풋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뭐가 있는데 말은 안 해주고 자꾸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또 몇 마디 나눠보면 그게 굉장히 단단한 말들이 이제 튀어나왔을 때 좀 친해지고 싶다, 좀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이제 화려하고 자기 거를 뽐내는 사람들에게 눈길이 가기 쉽지만 또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공허하고 알맹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더 나중에 매력적으로 끌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들이 다 장단점이 있는 거고 내가 가진 내 캐릭터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10명 중에 7명 어차피 나한테 무관심하고 그리고 10명 중 1명은 나를 좋아하는데 결론은 어떻게 해도 좋아한다. 그 사람들과만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도 충분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회적 가면을 쓰는 법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진료실에서 이런 상황들에 되게 많이 막 화내고 부딪히는 분들을 얘기를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예를 들어 다솜 아나운서가 막 그래서 화나가지고 난 화를 냈어요 이러면은 강다솜 왕국에 사는 거면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회적 가면을 어느 정도 써야 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직장 생활에서 이미지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없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콜라를 엎어서 울었어요. 그러면 쟤는 콜라를 엎어서 울었대. 이 얘기가 소문으로 쫙 퍼지고 그 이미지가 박히는 거예요. 쟤는 콜라를 엎어서도 울을 수 있어. 눈물이 많은가 봐. 마음이 여린가 봐. 계속 얘기가 파생되고 그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싶지 않다면 참아야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직장 생활에서 제가 월급으로 받는 비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힘들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일종의 세금처럼 치러야 되는 거고 나가서 좀 이 가면 벗고 살자. 거기에 주의를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회사는 하루 나가고 다음 날 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다면 그래도 돼요. 뭐 퇴사하는 날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날도 출근해야 되고 다다음 날도 해야 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적당한 선으로 유지를 하되 일하는데 무리만 없게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사회생활 경험이 뭐 프로팀에 있었던 게 다긴 하지만 매일 보던 사람들을 많이 봤죠.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필드에 이제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에게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맞지 않다는 걸 그 사람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소리나 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제가 그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고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가서 험담을 하거나 안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저의 얘기를 듣는 또 다른 누군가는 제 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도 나고는 하지만 오히려 또 딴 데 가서 그 사람 욕을 하고 한다기보다 칭찬을 또 해줍니다.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저한테 힘이 생겨요. 태수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데 라는 방패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안 맞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말한 게 진짜 맞는 게 이제 기브 앤 테이크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를 기버, 테이커, 매처로 나눠요. 기버는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테이커는 막 착취하는 사람, 매처는 이제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인관계의 기본 스타트는 기버로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신뢰나 신용을 잃는 거는 쉬워도 쌓는 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무조건 기버로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이다라고 해요. 기버로 상대방에게 잘 주면서 잘 대해주다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보니까 테이커네 이러면 그때부터 매처로 전략을 바꾸라고 해요. 너는 안 되겠다. 나도 받은 만큼만 준다로 하되 처음부터 매처나 테이커의 전략을 택하면은 결국 사람들에게 요즘 시대에는 소문나기 되게 쉬운 시대인데 내가 결국 손해본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기부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기버로 살아라 이러면 너무 무리하실까봐 그게 하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기부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적당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때는 그게 완전 도움이 되는데 할 수 없을 때도 그걸 몰아붙였다가는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언제든 일단 내가 최우선이니까. 네,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들 중에 본인의 사정에 맞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이제 맞고 그름을 좀 따지려고 노력하시고 내가 너무 틀린 건가라고 막 고민 많이 하시기보다는 모든 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조금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꼭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모든 대인관계에서 힘을 빼야지 오히려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그냥 어느 정도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끊어주는 시간, 빈틈을 가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쉬이 흔들리는 사람이지만 저는 인정을 하고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저를 봤을 때는 많이 많이 안정됐고 나름대로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라고 느껴요, 저도. 그러니까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오픈하고 오늘도 오픈하고 그쵸. 단단해졌으니까. 저의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괜찮다. 그리고 이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빨리 찾진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정말 최소한으로 움직여도 지금은 충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노력이잖아요. 노력이 부족해서. 사실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노력하는데 그게 도구로 돌아올 때도 있는 거죠. 2014년에 왔던 그 슬럼프는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그때는 어떤 멘탈을 잡아야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좌절했고 늘 힘들었고 사실 저는 매일 멘탈이 휘둘리면서 살아갔는데 불안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난 영원히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결국 저희 지금 하는 말들 들어보면 멘탈이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은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빈틈의 위로 책을 적은 정신과 의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선수이자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김대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확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 방송을 잘했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잘하는 방송이라는 기준이 딱 세워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야, 너 그건 좀 못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아닌데? 내 기준은 잘했는데? 하고 흔들림이 별로 없더라고요. 반면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가? 아닌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정확히 받아들일 줄 아는,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멘탈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전부 반박을 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계속 신경을 거기에만 쓰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는 지금 잘했는데 누군가가 그 못했다라는 그 남의 어떤 평가에 휘둘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어떻게 이겨낸다 이런 것보다 무엇이든 인정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처음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내가 좀 못했지. 맞아, 나 잘했어. 내가 내 입장에서 나를 좀 케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면 좋은 멘탈을 또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희 지금 하는 말들 들어보면 결국 남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는 또 필터링을 하면서 그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진료실에서는 인사이드 아웃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들 하시는데 보면서 울었다. 정말 내 마음 이렇게 건드릴 줄 몰랐다. 자기가 영화관에서 이렇게 오열해 본 건 처음이다. 얘기를 진짜 많이 듣는데 저도 너무 유심하게 봤어요. 근데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 1에 나오는 감정들과 2에 나오는 감정들의 좀 차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1에는 일단 자기 감정들이에요. 그냥 기쁘고 슬프고 좀 더 자기 원초적인 자기 감정들인데 2는 남들과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면서 생겨난 감정들인 것 같아요. 남들 눈치 보면서 불안해지고 남들 눈치 보면서 뭔가 좀 수치심도 느끼고 근데 2에 나오는 감정들이 1에 나오는 감정들을 밀어내잖아요. 잘 지내기 위해서 이제 너희들은 필요 없어. 타인 신경 쓰면서 살아야 돼 라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감정들을 좀 잃어버리게 돼요. 내 감정들을 의심하고 못 믿고 눌러버리게 되는 게 저희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뵙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보면 결국 1에 나오는 감정과 2에 나오는 감정들이 서로 누가 옳다가 아니라 다 맞다. 그리고 걔네들의 목소리가 융합된 자아가 나오잖아요. 남의 이야기도 어느 정도 듣지만 내 감정도 챙겨주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는 사람들이 그게 단단하고 성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매일 멘탈이 휘둘리면서 살아갔는데 입사를 했을 때 방송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 생각엔 MBC가 저의 가능성을 보고 뽑아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미숙하고 서툰 부분이 많았는데 왜 그랬냐면 저는 입사를 한 게 MBC가 처음이었고 대학을 다니다가 바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없으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투입되는 방송마다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당연하죠. 처음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불안이 저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난 영원히 이렇게 못하면 어떡하지? 영원히 발전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선배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이제 깨달은 바는 방송은 하면 는다예요. 다른 것들과 뭐 비슷해서 하다 보면 느는데 저는 너무 마음이 조급했던 거죠. 좀 못하면 큰일 났다. 영원히 난 이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갇혀서 저를 스스로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익숙하니까 별로 휘둘리지 않는데 저는 좀 성향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잘 휘둘리는 사람. 근데 오늘도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 너무 떨려요. 이거 외에도 예전에 제가 책에서도 적었듯이 아나운서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과 함께 일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잘 안 맞았을 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저 잘 되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저를 몰아붙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맞았던 사람인 거죠. 그냥 회사는 다녔지만 사실상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계속 잠도 못 자고 몸도 안 좋았고 그랬거든요. 그 뒤로도 항상 사람 잘 만나야 된다. 같이 일하는 사람 진짜 중요하다. 저는 좀 사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지금 들으면서도 느꼈는데 다솜 아나운서 목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요. 예전 라디오 할 때도 이게 너무 좋다고 느꼈는데 다솜 아나운서 책에 적어준 얘기도 진료실에서 비슷한 걸 너무 많이 듣는 게 저희가 보거나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그 회사 내에서는 너 그거 문제야 라면서 공격을 하면은 스스로도 이게 너무 제대로 주관을 못 잡는 거죠. 저는 제 목소리를 지금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인데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된 지가. 왜냐면 아나운서들이 목소리가 좋은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갖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흠모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 정말 목소리 좋다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제 아나운서들 중에서는 목소리가 좀 뭐랄까요? 안정감은 있는데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저한테 있거든요. 입사 초반부터 시작해서 좀 한동안은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이래서 늘 불안했죠. 제가 말하는 게 불안하고 제 목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싫고. 사회 초년생들은 진짜 강다솜 아나운서랑 비슷한 고민하시는 경우들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데 직장 상사나 선배들이 옆에서 너 이거 틀렸어 라고 계속 고치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말들이 다 맞지 않는데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전공의 때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상담한 내용들을 녹음하고 그거를 다 타이핑을 해가지고 정신분석의 대가 선생님한테 가서 1대1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가끔씩은 집단 슈퍼비전 시간이 있어서 예를 들어 한 정신과 의사 20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상담한 내용을 다 같이 종이로 읽으면서 그 선생님이 일일이 지적을 해줘요. 너무 힘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제일 많이 지적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너 여기서 이런 말을 왜 했냐예요. 뭐 말을 안 한 거 가지고 혼난 적은 거의 없고요. 네가 쓸데없는 말을 했다라고 혼날 때가 제일 많아요. 그냥 더 듣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결국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답을 찾아갈 건데 네가 괜히 끼어들었다. 입 다물고 있어라 라는 그 피드백을 정말 그 분위기 속에서 반복해서 몇 년간 듣고 나면은 이제 진료를 할 때 그 선생님은 이제 저랑 같이 안 계시지만 입이 안 열려요. 우리가 여러 기억 중에서도 강렬한 감정이 붙어있는 기억은 진짜 오래가고 힘이 세거든요. 그렇게 집단으로 있을 때 피드백을 받으면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붙어있는 기억들은 오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진료실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로 듣는 편이고요. 저는 실제로 그 체력 운동을 하면 저희가 이제 숨이 쉬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숨을 이렇게 쉬면 더 계시자.
도끼지자 이러고 뛰었어요. 그때는 정말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무조건 남들보다 하나 더 한다, 1시간 더 한다, 이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사실 그 가운데서도 별명이 독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는 어떤 뭐 멘탈을 잡아야지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좌절했고 늘 힘들었고 어차피 또 일어나면 또 운동을 하러 새벽부터 나갔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내가 부족했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14년에 왔던 그 슬럼프는 제가 정말 감당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고, 이때까지 열심히 하면서 이 자리에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왜 경기장 가서 이거밖에 못하냐, 너는 도대체 연습을 안 한 거냐, 뭐 이런 등등 이전에 했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공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아픈 사람이란 걸 제가 몰랐죠. 사실은 내가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이게 그냥 단지 열심히 안 해서 또 노력을 안 해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많이 안타까운 시간이 아니었나 또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태우 선수가 이제 노력이라는 단어가 짧게 말할 때마다 몇 번이고 나왔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노력이잖아요. 뭔가 안 되면은 노력이 부족해서, 노력하면 더 된다. 사실 운동선수들 슬럼프 빠지면은 댓글들에 보면은 얘는 연습도 안 하냐, 선수가 노력 안 하냐, 이런 댓글들 제일 많은데, 근데 나 못했을 때 안타까웠던 거 맞아요? 정말 엄청 안타까웠어요. 그때 댓글에 김지용 이름을 본 것 같은데 한참 욕하는 사람. 아니. 정말 안타깝고 약간의 욕하는 마음이 섞여 있긴 했지만 팬심이 훨씬 컸기 때문에 사실 당사자는 누구보다도 본인을 더 이렇게 혹독하게 비난하면서 더 노력하는데 그게 도구로 돌아올 때도 있는 거죠, 사실. 요즘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키워드를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아마도 그만큼 내가 쓰러졌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일 것 같아요. 근데 회복 탄력성, 결국 쓰러졌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지점은, 저 요즘 이런 상담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말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학교에 뭐 병가를 내고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병가를 얻었거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본인이 노력하려고 하고, 노력할 때 내가 이만큼 뒤처졌으니까 저 높은 기준, 내가 뒤처진 만큼 열심히 따라잡아야 되라는 생각으로 병가 낸 상태에서 영어학원 등록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다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태우 선수가 얘기한 데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1번으로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너졌구나. 나는 지금 굉장히 약해진 상태구나. 근데 인정하라는 게 그대로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상태로 단단해져야 되는데 내가 약해졌다는 걸 인정하면은 무리한 연습을 나한테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무리한 노력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회복할 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작은 것부터 시작입니다. 최대한 잘게 쪼개라고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 강의를 하루에 하나씩 들어야겠다, 우울증이 왔는데, 그러면은 다들 시작을 못해요. 그래서 강의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하루에 1시간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하루에 1시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럼 왜 시작을 못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내가 이것마저 못 해내게 되면은 나 스스로 너무 좌절스러울까 봐 두려워서 피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드린 말씀은 5분이라도 하라예요. 그러니까 농구공으로 비유하자면은 나는 오늘 농구공 잡고 2시간 연습 빡세게 해야지가 아니라 나가서 한 번이라도 일단 튀겨라 라고 최소한으로 작게 해야지 일단 시작이 됩니다. 눈 뭉쳐서 굴리면 점점 더 커지는 눈덩이가 되듯이 처음 시작은 자기가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준을 최대한 낮춰야 된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몸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제가 그냥 그러고 있어도 된다가 아니라 일단 시작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으로 정말 낮은 기준으로 시작하셔야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아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5분이 아니라 그냥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그쵸. 큰 발전이에요. 네, 그냥 하고 그만큼 최소한만 하고 그날은 했으니까 더 안 해도 된다. 근데 만약 더 되면은 그냥 좀 더 하시고, 이렇게 안내드리는 편이죠. 저는 사실 굉장히 잘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휘둘리고 이러는데 아까 김지용 선생님이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휘둘리지만 이 휘둘림을 길게 가져가진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나는 안 휘둘리고 싶은데 휘둘리는 걸 어떡해요. 휘둘리는데. 이것도 인정한 거죠. 받아들인 거죠. 나는 휘둘리는 사람이야. 네, 저는 그냥 인정했어요. 나는 그냥 막 휘둘리는 사람이고 계속 휘둘리지만 말자. 왜냐하면 제가 힘들었던 이유가 끝없이 휘둘렸기 때문이거든요. 퇴근 후에도. 네, 퇴근 후에도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휘둘리니까 회사에 있는 것 같고 집에 왔는데도 집에 가고 싶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는 저의 생각을 끊어주는 도구를 있어야만 한다.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도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 제 친구는 플라이만 교로 하는데
나는 플레멘코 출 때 정말 회사 다 잊는다. 오늘 어떤 사람과 싸웠어도 회사에서 그때만큼은 다 잊는다. 근데 저는 그때 그 순간도 없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회사에서 떨어진 적이 없는 거죠. 초년생 때.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하다가 제가 책에도 적었지만 정말 많은 시도를 하다가 결국 지금은 사진을 찾아냈어요.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계속 나를 괴롭히는 생각이 있다 하면 사진 편집을 하거나 뭐 사진 관련 유튜브를 보거나 사진 관련 인스타를 보거나 이렇게 사진 관련 콘텐츠를 좀 찾아보면서 힐링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때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태수 선수가 얘기했던 거랑 지금 다솜 아나운서가 얘기한 게 정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결국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아예 그냥 바뀌기를 바라거든요. 안 흔들리는 사람으로, 생각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데 사실 20-30년간 살아온 게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타고난 것도 잘 안 바뀌고,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그 대신에 주변 환경 혹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도구들을 갖추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거의 매일 조언을 선배들한테 듣고 또 코치님한테 듣고 감독님한테 듣고, 그러니까 뭐 그게 그때 당시에는 어렵기도 했고 그런 조언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이 사람의 태도가 어떻고 이런 거를 생각할 성숙한 면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슬럼프를 겪고 나서 조금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는데, 상대방에서 어떤 태도든 어떤 뉘앙스든 저에게 해주면,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준비가 안 되면 그게 다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노력이나 그런 행동들이 별로 좀 모자라다거나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지금 자기도 자기 거 못하면서 왜 나한테 와? 네 가름마나 잘 타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저는 또 후배들한테 조언을 잘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찾아가서 힘들어하지만 분명히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농구팀에는 보통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선수, 뭐 코치님을 포함해서 대략 한 20명 정도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힘들어하는 선수한테 보면 괜찮지, 야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라고 한마디씩만 던져도 얘는 똑같은 말을 20번을 들어야 맞아요.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맞아요. 완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그 선수가 제 방에 찾아오면 그때 해줘요. 또 조언과 또 위로도 함부로 또 하지 않는데, 또 제가 힘들었을 때 매일매일 위로를 듣다 보니까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정말 나를 위해서 위로를 하는 걸까? 그냥 얘가 힘들어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한마디 위로차, 본인을 위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언과 위로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솜아 너 잠깐 앉아봐. 내가 말이야 너가 어떤 방송하는 걸 봤는데 나는 너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진짜 나를 위해 마음을 써주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야 너 그게 뭐냐? 이러면서 따라와봐 이렇게 얘기를, 그냥 그 사람은 저한테 화풀이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대로 뭐 조언을 해준 것보다 비난만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날 위한 조언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야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사실 그때는 그냥 선배 말이니까 일리가 있다, 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먼저 해주는 조언은 그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후배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배들이 먼저 다가와서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조언을 안 하게 된 거예요. 좀 조언을 받고 싶은데 오히려 너무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웃긴 게 이제 선수들도 보면 저희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선배들한테 좀 형님이 오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제 술기운을 빌려서 좀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상 또 해주면 안 해요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엔 조언을 듣고 싶은 것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기도 하지만 잘 듣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희는 어쨌든 자아가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단순히 단단하기만 해서는 또 이게 문제가, 트러블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저희는 자아가 좀 단단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결국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확고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별로 싸우지도 않아요. 상대가 뭐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네 말도 맞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면서 스스로 안에서 그런 걸 좀 통합할 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이런 게 만들어지려면은 저는 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릴 때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와 동시에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좌절의 경험이 없던 사람들은 오히려 남들의 이런 비난에 굉장히 무너지고 쉽게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건강한 좌절의 경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 제일 좋냐라고 할 때 저는 자주 말씀드리는 게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미생활로 운동을 하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김태수 선수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나보다 항상 잘하는 사람은 있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어도 항상 이길 수가 없는 게 그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 삶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비난받을 수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질 수 있다라는,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 방식대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경험들이 쌓이면 그 사람의 단단한 자아를 좀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늦었나요? 운동하는 거. 뭐 지금도 괜찮지 않을까요? 원래 사람이 뺨을 맞으면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화가 안 났어요. 댓글도 보면 온통 저에 대한 이제 욕밖에 없는데 그 욕을 붙여서 제가 스스로를 계속 찔렀던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우울증이라는 걸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우연한 계기로 봤는데 네,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님들. 저는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빈틈의 위로 책을 적은 정신과 의사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강다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농구 선수이자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된 김태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2부에서는 우울하거나 무기력할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이겨냈는지의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년생 때 겪는 많은 감정들을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 내지는 폭언을 많이 받았는데 회사에 가야 되니까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을 텐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당시에 제가 또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부가 다 뒤집어져 있던 거예요. 슬럼프 때. 아, 그러셨어요. 거의 먼 개였어요, 저는. 저도 정말로. 네.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더 메이크업을 두껍게 받고 출근을 하면 피부가 왜 이래, 좀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피부과는 가봤니? 이 얘기를 하루에 10번을 듣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이스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섞여 있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너나 잘해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생각들이 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들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람을 앞에 놓고는 하지 못하지만 뭐 어디 가서 욕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혼자만에 있는 공간에서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때요? 진료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좋죠. 나 진짜 막 화가 났었다라면서 막 눈물 글썽이거나 이러면은 훨씬 좋은데 진료실에서도 그러지 못하면 정말 이 사람 진짜 지금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화가 나잖아요. 그 화가 남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매일 뺨을 맞는 기분이라고 적었지만 원래 사람이 뺨을 맞으면 화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화가 안 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러고 끝인 거예요. 저 사람 진짜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감정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어릴 때부터 상명하복, 운동은 아마 더 심했을 텐데 위에서 말하는 걸 일단 듣고 순종해라. 그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들어오니까 다들 사회생활하면서 자기 자아를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공통적으로 이제 되게 힘들었을 때 나온 게 피부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피스 지역에 서울 번화가 쪽에 가보면 길거리에 제일 많은 병원들이 피부 미용 쪽이랑 통증 클리닉 쪽이에요. 왜냐면 진짜 화 나는데 막 참고 있으니까 피부 뒤집어지는 거고 하루 종일 긴장 속에 이러고 있으니까 몸 여기저기 다 아파가지고 통증 클리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과가 아니라 거기를 저도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를 몰라가지고. 근데 그래서 더욱더 그 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숨 쉴 틈이 좀 있어야지 어디 가서 그 틈에다 대고 욕을 하던지 아니면 정말 완벽하게 나를 나로서 보는 그 공간이 있는 게 이렇게 욕을 할 정도도 못 되는 건 정말 많이 내가 무너졌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욕도 사실 힘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그 정도도 할 수 없다라는 건 스스로가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라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때 2014년에 제가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되면서 팀을 옮길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다른 팀으로 이제 이적을 하게 됐고 많은 연봉을 받고 이제 팀을 옮겼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무게감이 더 커진 거죠. 또 새로운 팀에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 부담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겹쳐지면서 몸이 정말 경직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잘하고 싶어서 어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최고층에서 지하로 떨어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 흔히 입스라는 게 올 때는 보통 왜 오냐면 이미 노력을 통해서 본인을 극한까지 끌어올린 사람이 여기서 더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왔을 때 말 그대로 몸이 좀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을 거의 잊고 살았어요.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책을 이제 적으면서 제가 그 상황을 정말 어렵게 꺼내서 이제 글을 쓴 거죠. 근데 쓰면서 이 감정이 울컥울컥 하는 상황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제 스스로가 저를 찔렀던 상황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고 또 열심히 했 덕분에 많은 연봉도 받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 농구를 못하면서 계속 스스로 공격을 했던 거죠. 또 댓글도 보면 온통 저에 대한 이제 욕밖에 없는데 그 욕을 붙여서 제가 스스로를 계속 찔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 태술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게 가장 좀 힘들지 않았나.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마음 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좀 더 밖으로 꺼내서 저를 좀 보듬어 줬으면 어땠을까. 그게 굉장히 좀 슬프고 아쉬웠던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자기 비난하는데 달인들이시죠. 진료실에서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나는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우울증이라는 걸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면서 되게 불안해하시고 저한테 막 미안해하시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에서 선생님 시간 잡아먹는 것 같아서 진짜 환자들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태술이가 내 안에 마음 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스스로를 좀 지켜주고 싶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더 건강한 마음이 있죠. 그 마음들이 사실은 병원을 오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영상도 보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건강한 마음이 있다는 거를 좀 인정하고 얘를 키워줘야 돼요. 얘를 키워주려면 이런 건강한 메시지들을 계속 양분처럼 받아 먹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영상도 만드는 거고 또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책들도 좀 더 널리 알리고 싶어 하는 거고 이렇게 건강한 자아를 좀 키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에 적었지만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정말 그대로 영원히 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싫은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우연한 계기로 봤는데 진짜 좋았던 거예요. 그 단절이 좋았어요. 그리고 완결성이 있잖아요. 하나가 끝났다. 거기서 주는 뭔가 뿌듯함도 있고 그래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죠. 영화관을 갈 기력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집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대부라든가 아니면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고전 영화들을 많이 봤고요. 장르를 가리지 않고도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진짜 기괴한 예술 영화 이런 것도 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영화를 꾸준히 볼 수 있었던 건 거기서 주는 작은 단위의 일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소파에 누워서 영화를 트는 일 그것만 하면은 어쨌든 흘러가고 그리고 제가 영화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걸로 뭐 할 거 아니잖아요. 대충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멍하니 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끝났어. 그러면 난 영화 한 편을 봤다. 뭔가 했어. 오늘 했어. 네, 회사 일 말고 뭔가를 했어. 그게 좋았던 거예요. 처음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봤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그 제가 300편이란 거 안 거는 적어놨어요. 제목을. 네, 영화 제목과 그 장소를 적어놨어요. 그 영화들을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봤지만 쭉 보다 보니까 취향이 있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돌이켜서 생각해봐서 저에게 좀 도움이 됐던 영화는 말이 많지 않은 영화들이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음악과 영상이 주는 안도감에서 봤던 영화들이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일본 영화가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카모메 키친도 재밌게 봤고요. 리틀 포레스트도 정말 재밌게 잘 봤고 그건 진짜 여러 번 봤어요. 힘들 때 그냥 틀어놓고 멍하니 보기도 하고 전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 아닌데도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저렇게 먹으면 나도 마음에 뭔가 위로가 받겠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영화가 도움이 됐습니다.
무기력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가라고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운동하라죠. 운동하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안 되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제 그 사람을 찌르는 말이고 자기 비난만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서 쉬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또한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면서 스스로 더 찌르거든요. 나는 이렇게 무용한 시간을 보내나, 나는 이렇게 좀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근데 그럴 때 다솜 아나운서 말한 것처럼 최소한의 힘, 그냥 영화 채널을 틀어서 크게 끌리지 않더라도 일단 보고 뭔가 하나의 오늘 일과를 했다. 다솜 아나운서가 쓴 책 그 파트에도 나오는데 너 지난 주말에 뭐 했어? 라고 하면 나 영화 봤어. 인사이드 아웃 봤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대표되는 행동인 거잖아요. 그만큼 영화를 봤다는 거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이고 나한테 뭔가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나를 좀 비난할 수 있는 말도 좀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야, 너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보냈어? 라고 할 때 나 영화 봤는데? 라는 대표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보는 동안에는 또 다른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 외부의 것들을 잊으면서 거기 온전히 들어가서 뭔가 몰입하는 시간 자체가 우리 뇌의 집중력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또 말한 것처럼 내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친숙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보면서 요리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 요리로까지 이어지면은 무기력에서 벗어나오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순간을 빨리 빠져나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정말 엄청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노력들이 오히려 저를 더 큰 웅덩이를 하고 들어가게끔 만들었거든요. 저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겨냈다라고는 사실 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좀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상황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맞아,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나는 지금 아픈 사람이야. 내가 뭘 해도 지금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그런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방해가 되지 않을까? 분명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거나 하면 그 쉼을 주는 게 처음에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저한테 만약에 또 그런 힘든 시간이 온다면 제 스스로를 보듬어 주면서 좀 쉬게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김태우 선수가 말한 이런 마인드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하거든요. 이런 슬럼프가 나에게 진짜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왔어요. 우리 삶에 그런 거 그냥 오잖아요. 내가 뭐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병이 올 수도 있고 누군가의 공격이 올 수도 있고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단 왔을 때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이게 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구나. 하지만 비관으로 끝나지 않고 비관적 낙관주의. 진짜 슬프고 아쉽지만 여기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좀 더 큰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당장 성공은 못해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태우 선수를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얘기하고 아, 이분하고 정말 글을 쓰고 싶다라고 느꼈던 게 우리가 흔히들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이겨냈나요? 결국 영웅적인 서사로 뭔가 그 사람이 또 성공하는 그런 스토리를 바라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를 더 괴롭힌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거 이겨내야 돼. 다시 더 성공해야 돼.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라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슬럼프에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결국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성장을 더 이끌어냈나 라는 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김태수 선수랑 좀 글을 적어보고 싶다라고 느끼게 됐습니다. 함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불러내서 맛있는 거 그냥 같이 먹고 시간 보내주는 게 제일 좋은 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무리 저도 진료실에서 진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오래 만난 분이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근데 다 내가 그거 겪어봤는데 내가 네 마음 아는데 라면서 막 얘기들을 하는 게 당사자에게 진짜 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얼마나 힘들지 잘 가늠이 안 간다. 근데 너가 원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은데 나는 너 옆에 있겠다 정도의 말을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다음 날이 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무기력하고 좀 힘들어져도 하루가 어쨌든 끝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는 것도 우리가 어쨌든 힘든 마음을 끊어줄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인데 무기력할 때일수록 더 잘 자야 됩니다. 잘 자고 오늘은 되게 무기력하고 내가 실패한 날이구나. 하지만 내일이 시작되니까 내일 스타트부터 잘 끊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뭔가 하루 스타트부터 꼬였으면은 내일은 조금 더 일찍 출근해서 카페에 앉아서 책을 약간 읽고 좀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변주를 줘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장인으로서 그 변주에 약간 조언을 얻는다면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카페에 가는 건 무리일 것 같아요. 그쵸. 저 지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출근 시간 간신히 맞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 중 하나인데 출근길을 좀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늘 가던 길이 있어요. 대중교통이든 자차 이동이든 항상 가던 길로만 가거든요. 그럼 진짜 괴로워요. 매번 가던 길로 나는 또 출근을 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어쨌든 다른 길이 많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마주하는 풍경들이 달라지면 출근할 때 기분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가던 카페에도 자주 가요, 직장인들은. 아침에 늘 가는 카페에 가거든요. 근데 거기 말고 다른 카페들도 정말 만큼만 가면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를 사 먹는 것도 굉장히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나한테 다른 경험을 좀 선물해 주는 거죠. 네, 안 아주 먹어본 거 작아도, 먹어보고. 네, 아주 작아도.